끝냈으니까 우리가 이제 사회계약론 위주로 이제 다시 이제 좀 정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회계약론은 우리가 홉스, 로크, 루소가 있고 이 세 사람들이 어떤 입장을 이제 자신의 어떤 주장을 펼치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쟁점으로 볼 만한 여지가 뭐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같이 정리를 할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홉스는 어떻게 봤냐면 홉스는 이제 사회계약론인데 사회계약론 홉스는 어떻게 봤느냐 사회계약론인데 홉스부터 볼게요. 홉스는 이제 배경이 이 사람도 영국 사람이고 경험론자고 언제 태어났냐면은 이제 영국과 프랑스 간에 이제 전쟁이 있었을 때 그 전쟁통에 이제 살았던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이고 이제 경험론자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사회계약은 뭐냐면은 공통적으로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 어떤 문화적 사건,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가상적인 어떤 상황에 대해서 사고 실험을 거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서기 3783년 전에 이런 국가가 있었더라 뭐 이걸 주장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생겼을 때는 아마 이랬을 거야. 국가와 법이 생겼을 때는 아마 이 상황에서 인간 본성이 이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가가 이제 만들어졌을 거야라고 보는 가상적 사고 실험을 거쳤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게 나중에 이제 롤스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원초적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홉스 같은 경우는 자연 상태를 어떻게 봤느냐? 이런 전쟁통에서 인간 본성이 어떻게 이제 보였느냐? 성악설로 이제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자처럼 성악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홉스 같은 경우는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에서 리바이어던은 이따 이후에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 자연 상태에 대해서 이 자연 상태에 대해서 인간이라는 거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게 자기 보존의 욕구예요. 자기 보존의 욕구. 자기를 이제 보존하려는 어떤 욕구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인간은 이제 이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인간은 이기적이에요. 성악설이에요. 성악설. 인간 본성은 이기적이다. 성악설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자연 상태가 어떻게 전개 나가냐면 일단 이 사람들은 능력이 다 평등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능력이 평등하다. 능력이 평등하다. 뭐냐면은 인간은 아무리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있어도 합의 관점에서 보면은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탁월해도 여러 명이 모이면은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정신적인 사람이라면 더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능력이 매우 평등하다. 그러니까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인 우월도 있을 수 있으나 모두 우리가 어떤 살해 위협 이런 관점에서는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평등하다. 합의 관점에서도 평등하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희망의 평등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희망의 평등. 희망의 평등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어떤 능력이 평등한 이 상황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이제 겹칠 수 있고 유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생기냐면 경쟁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신이 이제 있고 여기서 서로 못 믿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은 원래 친구들이 칭찬하면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명예욕이랑 공명심이 이미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인간이라면 원래 좀 그래요. 이게 홉스가 그 리바이어던에서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 유명한 만만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만만투.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고, 이거는 우리가 영속적인 전쟁 상태에 진입하게 된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돼요. 자, 이때 특징은 뭐냐면은 국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공통의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이 없어요. 법이 없으니까 또 뭐가 있냐면은 법은 우리가 홉스가 봤을 때 윤리적인 어떤 객관적인 윤리적 판단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선도 없고 악도 없고 정의도 없고 부정이 다 없다.
불의가 없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좀 정리를 할게요. 공통의 힘이 없어요. 국가가 없죠. 공통의 힘이 없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법도 없어요. 법은 뭐냐면은 윤리적인 어떤 판단 기준이다. 객관적인 윤리적 판단 기준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도 없고 악도 없고 정의도 없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부정의가 없다. 불의가 없다라고 하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은 리바이어던은 우리가 이후에 이제 사회 상태로 진입을 할 텐데 그때는 없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그때는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때 이제 법이 있어요. 부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차이가 되는 그 지점이 있어서 이따가 좀 더 설명할게요. 부정의가 없다는 거, 자연 상태에 있는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 부정의가 없다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고 항상 이제 시험에서 나오는 부분이니까 잘 가져야 돼요. 자연 상태의 부정의 뭐 이런 표현이 나오면 그냥 없다라고 하면 되시고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네 것 내 것에 대한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것 내 것에 대한 구분이 없고 이때는 이제 소유도 없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돼요. 왜 그러냐? 이때 자연권이란 건 뭐냐면은 자기 보존권이에요. 자연권은 자기 보존권이다. 자기 보존권이란 건 뭐냐면은 자기 보존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되는 자유와 권리를 말해요. 그래서 이때는 만인이 만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거는 다시 자기 보존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무제한적인 자유가 만들어져요. 무제한적인 자유.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홉스의 자연 상태를 보면 만만투니까 전쟁이니까 권리가 없고 자유가 없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무제한적인 자유.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 누가 이제 칼로 이제 찔러도 돼요. 정의도 없고 부정의도 없고 선도 없고 악도 없고 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제 칼로 이제 뒤에서 툭 하고 찔러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내 신체도 타인의 소유에 있고 타인의 이제 권리 안에 있고 타인의 소유물도 내 권리 안에 있어요. 이 권리가 무제한적이고 만물에 대한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권리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권리가 너무 많아서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제 미래 자유론도 보면은 자유의 그 제한이 뭐예요?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만이 자유죠. 그렇지 않았을 때 우리가 제한을 두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뭐예요? 제한이 없는 자유. 모든 것에 대한 자유. 무제한적인 자유.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것 내 것도 없고 그러니까 구분이 없고 소유도 없는 그 상황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 보존권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때 우리는 무슨 정념에 빠지냐면은 이 정념이라는 것에 빠진다 하면서 정념을 그때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하는데 기대라는 어떤 정념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공포라는 정념이에요. 공포라는 정념. 자, 이래서 우리가 공포에 빠지게 된다. 공포라는 정념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이성을 통해서 뭘 파악을 하게 된다? 이성을 통해서 바로 자연법을 파악하게 된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돼요. 자연법을 파악하게 된다. 우리가 이제 아퀴나스의 그 중세에 대한 해당 관점을 우리가 의무론에서 봤었는데 인간은 결국 이제 그 하느님, 신께서 우리가 영원법으로 이제 우주를 질서 있게 결국 잘 통치하시죠. 그러니까 통치를 하시죠. 근데 이 영원법만으로 충분해요, 사실. 이 영원법이 있다 없다 그때도 사실 논란이 없었고 중요한 건 이때 자연법이었었고 자연법은 뭐였는가? 우리가 신앙이 없어도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면은 우리가 도덕을 알 수 있다. 즉 영원법을 알 수 있다. 이성을 통해 파악한 영원법이 있다. 그게 바로 곧 자연법이다. 예를 들어서 근데 그분의 명령, 신의 명령이 인간 본성에 있더라. 그게 우리가 자기 보존을 해야 돼. 종족 보존을 해야 돼. 또는 신과 사회에 대해 진립하게 뭐 이런 어떤 자연적 경향성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냥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하면은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자연법은 결국 신의 뜻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 신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자연법을 알 수가 있다. 라고 이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자연법적 제1원리는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라 했어요.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자기 보존해. 살인이나 자살하지 말고 종족 보존해.
낙태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자연법을 알 수 있는 거고 이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평화를 추구하라가 자연법적 제1원리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거는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라가 원래 그거였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이제 홉스는 얘기를 하냐면은 자연법적 제1원리가 평화를 추구하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평화를 추구하라. 그럼 어떻게 이제 평화를 추구할 건데, 평화를 어떻게 실현할 건데 라고 했을 때 자연법적 제2원리가 뭐냐면은 우리가 권리를 양도하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권리를 양도해라. 우리가 이제 무제한적인 어떤 자연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 무제한적인 어떤 자연권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양도를 해서 사회계약을 맺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냐면은 사회계약을 맺으라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자연권에 대해서 전면 양도를 하라는 거예요. 전면 양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연권에 대한 전면 양도예요. 근데 이 사회계약을 맺는 목적이 뭐냐면은 결국 자기가 안전이 보장이 되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어떤 선지도 기존에 맞았었던 게 있냐면은 국가 설립의 유일한 목표는 개인의 생명권 보장이다. 그게 이제 로크랑 대비 지점으로 나왔었거든요. 왜냐면 유일하다는 어떤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 목적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국가 성립의 유일한 목표는 개인의 어떤 생명권 보장이다. 이것도 좀 빨간색으로 쓸게요. 개인의 생명권 보장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생명권 보장이다. 국가 성립의 유일한 목표가. 이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계약론자들은 모두 홉스, 로크, 루소 모두 공통적으로 개인의 기본권, 즉 생명, 자유, 재산이라는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게 공통적으로 목적이기는 했어요.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어떤 보장은 생명, 자유, 재산. 뭐 이거는 그냥 교과서에서 어차피 볼 거니까 이렇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개인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되는 게 그 목적으로 이제 사회계약을 자신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 사회계약을 맺어서 국가를 만든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국가가 자신의 생명을 침해하려고, 피해를 침해하려고 해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불복종할 수 있는 권리는 있다라는 거. 불복종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자신의 어떤 생명 보존권에 대해서 국가가 만약에 침해를 하려고 한다면은, 침해의 발생이 있다면은 여기서 불복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항권은 아니에요. 저항권이라는 건 뭐냐면은 국가 해체를 하기 위한 어떤 선언적인 권리를 말해요. 그런 것까지는 가진 않고 자기를 해칠 때 이거에 대해서 불복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저항권은 아니다. 이거는 국가 해체에 대한 선언적 권리다. 국가 해체를 위한 어떤 권리를 말한다. 됐죠? 그래서 사회계약을 맺었는데 그 사회계약을 맺어서 우리가 결국은 이제 중요한 거는 사회계약을 통해서 국가와 법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 국가와 법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어떤 게 좀 있냐면은 리바이어던이랑 또 이제 커먼헬스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커먼헬스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국가라고 이제 번역을 하기에는 이게 사실 국가랑 의미가 좀 다른 게 있다. 그래서 커먼헬스라는 하나의 인위적인 인격을 만들 때 우리가 그걸 국가라고 번역하기보다는 그냥 커먼헬스라고 번역을 하고, 그렇게 이제 국가와 이제 유사한 개념을 이제 국가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봐주시고, 리바이어던을 만들었다. 그 유명한 그 책 리바이어던을 만들었다 이제 봐주시면 되는데, 리바이어던은 쉽게 말해서 통치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사실 홉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우리가 천부 인권설이 유명했었지만 이제 우리가 인간이 인위적으로 합의하고 동의해서 계약해서 국가를 만든 거야 라고 이제 봤던 게 사실 홉스의 의의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긍정적인데, 그러니까 한계는 근데 있었어요. 절대군주제에 대한 옹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절대군주가 이제 바로 리바이어던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리는 거를 좀 설명을 좀 하면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좀 이어서 쓰면은 우리가 사회계약을 맺어서 만든 게 커먼헬스였어요. 이게 국가랑은 좀 개념이 좀 달라서 국가라고 번역은 하지 않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게 인위적인 인격이다. 왜 인위적일까요? 합의해서 동의해서 만들었으니까. 이게 사회계약이 우리가 증여랑은 달라요. 증여는 우리가 뭐 부모님이 이제 상속을 한다, 증여를 해주신다. 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냥 주는 거죠. 근데 이제 계약이라는 거 서로 이제 양방향에 서로 이제 이익이 교환이 돼야 되거든요. 이 계약의 개념으로 기본권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이제 동의하고 계약하는 거예요. 국가 권리를 맡기는 거예요. 양도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게 바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상호 신의 계약이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돼요. 상호 신의 계약. 참고로 홉스는 신의 계약, 로크는 신탁 계약, 루소는 결합 계약 이렇게 좀 설명이 돼요. 그리고 다 당시에 만장일치로 동의한다. 만장일치. 그리고 이성을 발휘한다라는 거. 이성을 발휘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성을 통해서 자연법을 파악했고 권리를 양도했다 했잖아요. 이성을 파악한다. 이성을 발휘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이것도 이제 선지에서 가끔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성을 발휘한다는 걸 잘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로 된다? 사회 상태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사회 상태인데 쉽게 말해서 국가를 만들고 코먼헬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리바이어던을 만들어요. 리바이어던. 책 이름이 리바이어던이에요. 이 리바이어던은 어디서 왔냐? 리워야단이라는 욥기에 괴물이 있어요. 하느님이 만드신 괴물이 있는데 이게 엄청 세요. 지금으로 근데 진짜 치면은 사실 악어로 이제 좀 예상이 되는 존재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 천상에서는 이제 하느님이 잘 다스리시고 하느님이 다스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느님이라고 해요. 리바이어던이 책에서 보면은 또 이제 지상에서는 이제 리바이어던이 우리가 왕으로서 이제 있는 건데 물론 이 리바이어던은 그 하느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요새 나온 선지가 뭐냐면은 자연법을 따라야 된다라는. 아까 제가 이성을 통해 파악한 자연법 아퀴나스 이거 설명을 했던 이유가 이 왕도 결국에는 하느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연법을 따라야 된다. 그러나 이 사람이 가진 주권은 자신의 어떤 시민법이라고 있는데 그 법을 예를 들어 우리가 실정법, 자연법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민법을 따를 필요는 없는 그런 그러니까 현실에 있는 법에 대해서는 좀 초월한 법을 자기가 만들 수도 있고 법을 적용하는 것도 자기가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입법권, 행정권, 외교권 또 뭐죠? 상을 벌 수 있는 상과 벌을 줄 수 있는 권리까지 다 포함하는 뭐가 있다?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바이어던이 곧 주권자가 되는 거예요. 주권자. 이걸 좀 이제 말씀을 좀 얘기하는 걸 좀 잘 쓸게요. 자, 주권을 가지고 있어. 즉 얘네가 이제 곧 통치자야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이 주권자가 바로 인민이랑 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인민은 주권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주권재민론, 우리도 헌법 제1조 2항 따르면은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이런 말 있잖아요. 그게 이제 루소의 그 주권재민의 영향을 받아서 이따가 이제 비교를 할 건데 여기선 뭐냐? 주권자가 인민이 양분된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주권을 가지는 거예요. 이 왕이 이제 절대적인 이제 주권을 가진 어떤 존재로서 우리가 어떤 특징이냐면은 리바이어던은 사회계약을 통해서 리바이어던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사회계약을 어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회계약을 했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물이기 때문에 얘는 사회계약을 어길 수가 없어요. 일단 특징이 사회계약을 어길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거는 사회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산물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또 주권자다, 통치자다, 그리고 이런 어떤 주권이 뭐가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자연법을 어기면 안 된다. 자연법 어기지 말아야 되는 거는
실정법 그 주권의 어떤 특징, 절대적 주권이랑 이제 맞닿은 개념이니까 이따 같이 좀 쓸게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진 어떤 주권의 개념은 주권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쓰면은 이 사람의 주권은 일단 첫 번째는 절대적이다라고 봐주시면 절대 주권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분할이 불능하다 이거 있어요. 분할 불능하다. 주권은 우리가 법을 제정해서 일반 시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입법권도 있고 그 행정권이라고 특정 법을 특정 시민에게 적용을 하는 그러니까 일반과 특수의 차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입법권이 보통 이제 로크한테도 입법권이 되게 중요한데 로크 같은 경우는 이제 입법권이랑 행정권이 구분이 돼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양분된 이권 분립을 주장하는데 이 사람은 입법부랑 행정부를 구분하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국가의 어떤 주권에 대한 본질을 잘못한 거야 라고 이제 비판하거든요. 그래서 입법부와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을 하려는 거는 좀 본질을 잘못 아는 거야. 본질을 잘못 파악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절대적이다. 절대적인 주권, 리바이던이 홀로 이제 누리는 그런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항권을 이제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는데 저항권은 국가 해체에 대한 선언적 권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지지 않는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주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입법, 행정, 외교 뭐 그다음에 상벌 뭐 이런 것들 다 가진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주권자는 초월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법을 자기가 다시 만들 수도 있고 법을 적용하는 것도 자기가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법을 따를 필요 없어요. 근데 자연법은 따라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작년 수능에 나온 거니까 작년 수능에 새롭게 나온 게 뭐냐면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연법을 따라야 돼요. 자연법은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절대적인 주권을 잘 누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하느님 백성으로서 자연법은 따르는 게 이제 좀 중요하다. 이거를 좀 같이 이거랑 좀 대비돼서 잘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권 이제 저항권 뭐 이런 게 나왔고 한 5가지 권리를 잘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권, 저항권, 입법권, 행정권, 그 다음에 뭐요? 또는 이제 행정권도 이제 가져갔으면 좋겠지만 또는 집행권, 처벌권 뭐 이런 개념도 같이 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냐면 소유권. 그래서 이제 소유권을 좀 정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소유권이라는 거는 이 사회계약을 맺으면서 우리가 아까 리바이어던이 개인의 이제 권리를 보호해줘야 되는 이제 그런 어떤 기능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국가가 이제 기본권을 보호해줘야 된다라는 그 맥락에서 좀 추론을 할 수가 있는데 뭐냐면은 이 사회 상태 이후로는 소유권이 이제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은 소유권이 생긴다. 왜냐면은 리바이어던이 개인의 소유 권리를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건 내 거 구분이 이제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중요하게 잘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바이어던을 그러니까 홉스를 보면은 자연 상태에도 전쟁이니까 권리 자유 없을 거야 개인한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너무 많아서 문제고 그리고 사회 상태에서는 개인이 우리가 리바이어던이 절대 주권이 있으니까 개인은 권리 없을 거야, 자유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개인의 권리와 자유와 리바이어던의 절대 주권은 양립 가능한 거고 그리고 자연 상태에서도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너무 많아서 문제지 있기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든 개인의 자유 권리는 웬만하면 있다라고 항상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게 애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절대 주권이 양립 가능하다. 이거를 좀 머릿속에 잘 넣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맥락으로 봐주시면은 돼요. 그래서 또 하나가 또 있는데 우리가 아까 뭐 니 것 내 것 구분 없고 이런 내용에 하면서
선 없고 장애, 악, 정의, 부정이 없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냐면 제3자연법으로서 뭐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제3자연법으로서 이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 중요해요 사실. 제3자연법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신약을 이행하라는 거예요. 신약을 이행하라. 자, 신약을 이행하라라는 거는 우리가 상호 신의 계약을 했다 했었잖아요. 계약을 이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국가가 보호해줘야 돼. 그 목적으로서 우리가 계약을 했잖아요. 동의를 했고 합의를 했으니까 그거를 지키라는 거는 국가 권위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국가 권위에 복종하라. 근데 우리가 무슨 윤리 배우고 있죠? 국가 권위 정당화 윤리 배우고 있죠. 그래서 항상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이런 어떤 법이 있을 때 우리가 선도 이제 있고 악도 있고 정의도 있고 부정의도 있는 건데 여기 중요한 거는 부정의가 있다라는 걸 잘 가져야 돼요. 부정의가 있는 거예요. 즉 뭐냐면은 만약에 국가 권위에 복종하지 않아요. 이거를 만약에 즉 국가 권위에 복종하지가 않으면은 이거는 부정의예요. 부정의. 이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는 우리가 부정이 없고 불이 없었죠. 법이 없고 공통의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공통의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 있어요. 선도 있고 악도 있고 정의도 있고 부정의도 있어요. 특히 이 법을 어기면 신약을 이행하지 않고 국가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제3자연법을 어기면 불의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권위 정당화 윤리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 내용 자체가 이론적으로 대비되기도 하고 그 주제와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니까 항상 자연 상태와 함께 부정의가 있는 듯이 이미 서술이 돼 있으면 바로 X를 글 이제 준비가 돼 있어요. 아까 어차피 이제 선제를 같이 정리할 텐데 여튼 이러한 어떤 홉스의 그 이론들은 결국에는 이런 어떤 장점은 우리가 좀 진보적으로 그 국가에 대해서 왕권 신수로 신에 의해서 받는 어떤 왕권으로 이어받았던 어떤 개념에서 벗어나서 또는 자연적으로 국가가 만들어졌다는 그 개념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동의하고 우리가 만든 거야. 보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국가를 만든 거야. 이런 어떤 진보적인 생각을 했다는 거랑 그런 거에 있어서 진보가 있었다는 거랑 그리고 이제 한계는 그런 어떤 장점이 있지만 한계는 뭐냐면은 아직까지는 절대군주에 대한 옹호와 정당화에 그친다. 뭐 이게 이제 한계가 있어요. 자, 그래서 로크의 이제 견해를 같이 좀 루소랑 견해를 같이 좀 정리하면서 쟁점을 좀 비교를 할게요. 로크는 우리가 인간 본성을 이제 어떻게 봤느냐? 이거는 이제 통치론이라는 책에서 정리가 되는 내용인데요. 이 자연 상태에 있는 개인들은 인간이 성무선악설이에요. 우리가 이제 순자, 고자, 맹자 이렇게 성악설, 성무선악설, 성선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이 사람은 약간 고자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인간이 이성이 있고 자기 보존의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유의지가 있어서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선악이 결정돼요. 그래서 인간 본성은 백지와 같이 성무선악설, 성과 악이 결정이 되지 않는 성무선악설이라고 이제 봐주시면 돼요. 이 사람은. 자, 근데 이때 우리가 이 자연 상태는 자연법에 따라서 흘러가요. 아까 자연법이 뭐였죠? 신의 뜻이었죠. 로고스였죠. 로고스, 신의 뜻. 이 로고스에 따라서 흘러가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통치론을 보면은 그 창세기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신의 뜻에 의해서 이제 다스려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때는 평화 상태예요. 평화 상태. 그러니까 원래 자연 상태는 평화 상태다. 이게 자연법이에요. 자연법. 자연법이 로고스고 이게 평화 상태다. 그러니까 평화롭고
목가적이라는 거예요. 평화롭고 목가적이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인간이 이런 신의 뜻 안에서, 로고스 아래에서 모두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까 제가 설명을 했을 때 로크 같은 경우는 엘리트주의적인 사람이고 또 개인주의, 자유주의에서 자유주의의 어떤 핵심적인 인물을 가진 핵심적인 인물이다라고 이제 봤었죠. 그리고 좀 재산권에 대한 어떤 중시를 한다 정도로만 좀 더 적으로 좀 설명을 하고 싶은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모두 자연법 아래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요. 이게 천부인권설이거든요. 그래서 천부인권 사상의 어떤 핵심적인 최초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천부인권설이 이제 로크에 의해서 주장이 됐고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누리는 어떤 자연권이란 게 무엇이냐 했을 때 이제 재산권이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또 이게 소유권으로 이어져고, 이 소유권이 이제 노직한테 이제 계승이 돼서 자기 논리가 이제 전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인간이 이제 초기에 자연 상태에서 자연에다가 노동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 노동을 통해서 소유물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아무 땅에다가 이제 삽질만 다 하면 그 땅 내 거냐? 그렇다기보다는 뭐냐면은 그 소유물이 보통 대부분에게 사람들한테 유익이 될 수 있는 거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에다가 노동을 하고 이걸 통해서 이제 소유를 가질 수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소유로 이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권리에 피해를 주지 않는 한에서의 노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게 바로 이제 로크의 단서인데, 이게 이제 충분하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게 이제 충분하지 않고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건데, 이게 바로 로크의 단서예요. 로크의 단서, 로크적 단서, 로크의 단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우리가 노동을 하면은 소유권을 가질 수 있어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아시스 같은 것들이 있는데, 사막에 오아시스를 자기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열심히 노동을 해갖고 수돗물을 뚫었어요. 근데 이제 지나가는 사람한테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이 이제 목말라가지고 하나만 주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생수 한 컵을 주면서 뭐 3,500만 원, 뭐 그러니까 350만 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이 어떤 생존할 수 있는 권리에 이제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게 또 있냐면은 공유지의 비극과 같은 상황이 있어요. 공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다 같이 이제 소를 키우고 있고 이게 공유지에서 키우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근데 만약에 오늘 이제 저녁에 다 먹어버렸어요. 이거 공유지에 있는 풀을 소가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의 이제 경제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경제적인 어떤 권리에 대해서 피해를 끼치면서 이제 자신의 어떤 소유물을 자신이 이제 소유를 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로크의 단서를 침해하는 거다. 이거는 충족이 되지 않는 거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두 가지 어떤 필요 조건이 이제 소유의 어떤 조건인데 필요한 건데, 이때 이제 우리가 재산권을 둘러싸서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권이 좀 종류가 여기서 한 4가지 정도로 알았으면 좋겠는데, 일단 처음에는 이게 아까 천부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처럼 생명 자유나 생명이라든지 자유라든지 재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국가에다가 내 권리를 이따가 이제 자연권에 대한 일부 양도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릴 텐데, 이미 어차피 말씀드릴 텐데,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권리는 내가 양도를 하지 않아도 국가는 항상 보호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가 있냐면은 자연권에서는 처벌권이랑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벌권이랑 또 손해배상 청구권,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자연 상태에서의 권리에서 결국은 재산권을 둘러싸서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분쟁이.
이랬을 때 우리가 이런 처벌권을 각자가 재판관으로서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돼요. 뭐냐면은 우리가 각자가 재판관, 각자가 뭐냐면은 자신이 재산권을 둘러싸서 처벌권을 우리가 행사하는 건데 어떻게? 이성을 통해서 자연법을 파악해갖고 처벌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을 통해서 자연법을 파악해서 처벌권을 행사한다. 그러니까 판정을 내릴 수가 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인간 이상은 불완전해요. 인간 이성은 우리가 너무 열정에 앞서서 우리가 불완전할 수가 있다. 이런 게 이제 문제거든요. 특히 이제 재산을 둘러싸서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는 인간의 이성은 불완전해질 수 있다는 점을 이제 로크가 많이 언급을 해요. 그래서 이 인간은 불완전한 이성을 통해서 각자가 재판관으로서 이 불완전한 이성으로서 잘못된 편파적인 판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재산권에 대해서 안전하고 확실한 보장이 어렵게 된다.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재산권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그게 목적으로 사회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어떤 자연권을 일부 양도하는 과정을 거쳐요. 자, 그래서 이게 사회계약으로 이어지고 약간 좀만 더 뒤로 옆으로 갈게요. 그래서 일부 양도를 통해서 하는 건데 뭐냐면은 자연권에 대해서 일부 양도를 하는 것인데 이때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처벌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부에 대한 어떤 표현에 대해서 처벌권은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계약을 통해서 공평무사한 재판관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각자가 재판관이 아니라. 그래서 처벌권을 포기하고 그리고 없는 거고 그러나 이제 그리고 이제 이건 넘겨주는 거예요. 그냥 양도를 넘어서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명자유재산권이 있어요. 이때는 근데 양도를 하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여기서 여기다 쓸게요. 단 국가가 보호해줘야 돼요. 그래서 국가가 보호해야 되는 어떤 대상으로서의 권리는 시민이, 그러니까 기존의 개인이 자연상태의 개인이 국가에 양도하지 않는 권리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그 국가의 보호에 필요하는 대상은 양도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보호해야 되는 권리는 반드시 양도 과정이 필요로 하지 않다라는 게 최근에 선지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맥락을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자연권을 일부 양도해서 우리가 권력을 신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제가 이제 신탁 계약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또 만장일치로 신탁 계약을 이때는 신탁 계약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신탁 계약. 이 신탁 계약은 보통 믿고 맡긴다 이 개념이고 우리가 이때는 위임이라는 말로 같이 보통 바꿔서 쓸 수 있다라는 걸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신탁된 권리를
넘어서 행사하면 뭐예요? 그때는 이제 해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저항권이 이제 인정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이 권리를 신탁된 권리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도로만 이제 이따가 주권에 대해서 어차피 말씀을 드리는 거를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사회계약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거는 공평무상 재판관인데, 공평무상 재판관이라는 거는 각자가 재판관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통의 법이 있는 거예요, 이때. 왜냐면 공통의 법이 없으니까 각자가 이 불완전한 이성을 가지고 자연법을 잘못 파악해서 각자에게 자신에게 이롭게 잘못된 판정, 이걸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권이 확실하게 보장이 안 되니까 이 사회계약을 통해서 이 목적은 뭐냐면은 자연권, 특히 이 재산권의 이거의 확실한 보장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국가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우리가 입법부랑 행정부로 이권 분립이 된 국가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법부랑 행정부로 구분이 된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제 입법의 중요성. 그러니까 입법이라는 거는 루소도 이후에 이제 언급을 하는데, 입법과 행정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입법이 훨씬 중요하다. 그러니까 입법이라는 거는 법을 만들면 일반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모두에게. 근데 이제 행정권은 뭐냐면은 특정 대상에게 우리가 법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입법이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최고 권력은 입법권이에요. 입법. 최고 권력은 입법권과 관련이 돼 있고, 입법권이고, 우리가 최초의 실정법도 입법권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실정법은 우리가 자연권은 뭐냐면은 보편타당한, 그러니까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 어디서나 옳은 그런 어떤 그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원법을 파악한 거죠. 그게 이제 이성을 통해 영원법을 파악한 게 이제 자연법이. 물론 근대는 사실 영원법에서 자연법이 왔느냐, 이거가 이제 중세와 근대의 차이예요. 근대는 영원법에서 자연법이 안 왔다, 그런 어떤 맥락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중세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퀴나스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자연법이 신의 뜻과 신의 뜻이라는 거. 그게 이제 좀 보통 이제 여기서도 많이 언급이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루소는, 그러니까 홉스랑 로크가 이제 자연법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루소는 조금 이 자연법에 대해서 인간 불평등이라는 그 책에서 언급을 하기는 하는데, 그런 자연법에 대한 뚜렷한 개념에 대한 설정보다는 일반 의지에 초점을 맞춰서 자신의 논리를 전개해 나간다 정도로만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물론 이제 루소나 로크나 그 자연 상태에서 개인들이 그 자연법을 좀 어길 수 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바가 작년에 있는 수특선지에 있는 게 이제 그러니까 좀 보이기는 했는데, 그 정도로만 봐주시고,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정도로만 봐주시고, 그냥 자연법에 대한 개념은 루소는 뚜렷하지 않는데, 얘네들은 그렇게 이제 자연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따 개념을 어차피 다 정리할 테니까, 이제 로크의 그 뒤에 있는 주권에 대한 개념을 좀 같이 설명을 좀 할게요. 자, 그래서, 로크는 주권에 대해서 아까는 우리가 그 분할불능이라든지 뭐 절대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개념을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맥락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여기 아까 이제 우리가 사회계약이었고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이때부터 우리가 사회 상태가 시작이 됐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공평무상 재판관이나 법이나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주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주권의 개념은 뭐냐면은 이제 주권은 이제 그러니까 주권의 어떤 특징은 뭐냐면은 이 주권자가 우리가 이럴 때는 이제 시민이라는 언급을 좀 해요. 선지를 좀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이 주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주권은 뭐가 있냐면은 여기서는 절대적이지 않다는 게 좀 특징이에요. 그리고 분할 불능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로크 같은 경우는 홉스에 비판해요. 그러니까 홉스의 견해에 비판하는데 홉스가 이제 절대적인 주권을 주장했다면 로크는 그렇지 않아. 주권은 반드시 우리가 뭐냐면은 자의적인 어떤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권력이 행사되어서는 안 돼. 그게 이제 절대 주권에 대한 비판으로 이제 로크가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를 할게요.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어떤 통치자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권력이 이 행사가 되어서는 안 돼. 이렇게 이제 좀 봐서 그래서 절대 주권을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뭐예요? 신탁된 권력을 이상으로 발휘하면, 행사하면 이거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 해체할 수 있는 권리까지 이어진다. 그거를 발동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항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 저항권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우리가 신탁된 권력 이상으로 권력을 뭐 남용을 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조건으로 전제가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저항을 할 수가 있어 라는 이제 개념이에요. 그래서 국가의 해체에 대한 선언적 권리고 이거를 인정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제 얘기를 했느냐? 첫 번째는 이제 법에 대한 남용이다. 법을 우리가 특정 집단을 위해서 활용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게 법에 대한 남용이고, 그리고 이제 권력에 대해서도 남용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사법부가 부패할 수가 있어요. 또 몰라도 돼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구나. 근데 이거는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그러니까 네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재산권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마치 도둑질 같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은 도둑질 같은 어떤 그 국가가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할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납부를 강제할 때, 그러니까 세금 납부를 정당하게 요구하지 않은 거예요. 정당하지 않게 세금 납부를 요구하는 거. 이게 이제 재산권에 대한 정당하지 않은 침해예요. 부당한 침해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뭐 이 정도만 봤으면 좋겠는데 국가가 개인에게 부당한 세금 납부 요청을 한다. 부당하게 세금 납부를 요청한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항권을 발동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입법부라든지 국가라든지 해체할 수 있다. 새로 구성할 수 있다. 그런 어떤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항권도 우리가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뭐냐면은 국가 권력 정당화 윤리라든지 국가 권리라든지 아니면은 분배적 정의라든지 해외 원조라든지 항상 권리나 의무가 환경 윤리라든지 뭐냐면은 권리나 의무가 나왔을 때 항상 절대적, 무조건적 또는 조건적이라는 그 차이를 항상 잘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항상 이런 부분이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올 수 있어요. 보통 칸트랑 공리주의 대비로 나와요. 칸트는 정언 명령, 정언은 이제 무조건적 명령, 정언. 공리주의는 좀 조건적으로 이제 쾌락과 이제 고통에 대해서 승인 부인하는 그런 어떤 감정의 원리, 그러니까 그런 원리로 이제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또 분배적 정의에서도 우리가 첫 번째 1원칙은 뭐 예외가 있으니까 조건적이다.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이 저항권이라는 거는 어떤 개념이다? 조건적인 개념이다. 이것도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조건적 개념이다. 이것도 이제 좀 중요해요. 그냥 절대 무조건적으로 그냥 어느 때나 쓰는 그런 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분할 불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입법부랑
행정부로 구분을 해줘야 된다 정도로 이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구분을 해줘야 된다. 일반 시민에게 법을 적용해서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랑 특정 시민에게 법을 적용하는 거랑 이게 차이가 있다. 입법부가 정말 중요하다. 입법권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입법권은 여기서 보냐면은 엘리트주의이기 때문에 입법권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선출해서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좀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트 민주주의, 엘리트주의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엘리트 민주주의. 이게 보통 윤사의 표현이거든요. 윤사에서 나오는. 근데 이게 이제 대의민주주의라는 게 쉽게 말해서 대의민주주의, 또 간접민주주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뽑고 그들이 이제 엘리트니까 그들이 이제 권력을 행사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옹호하는 입장이에요. 이게 좀 특징적이다. 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주권, 그 입법부, 행정부, 입법권, 행정권, 또 이제 집행권이라고 또 뭐냐면은 그 집행권, 처벌권 있잖아요. 이것도 국가에게 아예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처벌권이 이제 국가가 있으면서 집행권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말이 좀 바뀌어서 나올 수가 있는데 맥락상 그냥 같은 말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시민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처벌권은 포기한 거예요. 집행권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국가가 집행을 해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권리가 주권, 저항권, 뭐 입법권, 행정권, 집행권, 처벌권 이렇게 다 했으니까 이제 소유권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할게요. 소유권. 그래서 소유권은 뭐예요? 이 사람은 소유권이 그냥 쭉 이어져 있어요. 소유권이 기존에 있었다가 그냥 있는 거죠. 사회계약 이전 이후로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특히 루소의 좀 특징적인 지점이니까 이것도 이제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튼 이렇게 이제 재산권에 대한 보장을 많이 강조한 게 이제 로크다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런 로크랑 다르게 직접 민주주의를 주장하고 또 이제 거기에서 주권재민, 그러니까 로크랑 다른 거는 아니지만 특히 주권재민이라는 특징, 그런 어떤 사상을 많이 강조하는 어떤 특징을 가진 게 이제 루소의 사상인데, 그거에 대해서 같이 좀 정리를 할게요. 아까는 우리가 성학설 얘기하고 성무선학설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루소 같은 경우는 성선설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이 루소 같은 경우는 자유의지 있고, 그리고 자기보존의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성 있고, 자유의지, 아무튼 이게 기존에 말했던 세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더불어서 인간은 이제 동정심이나 연민도 뭐 가지고 있다. 이 정도로 이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루소가 언급되는 그 책은 보통 이제 사회계약론이라는 책이 있고, 그리고 인간불평등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자연 상태에서는 그리고 루소라는 사람 자체는 본성은 이따 얘기하겠지만, 루소라는 사람 자체는 에밀이라는 어떤 교육책을 좀 썼던 사람이고, 프랑스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자유를 중시하는 어떤 사람이다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주권재민론, 우리가 이제 헌법 제1조 2항 뭐 이런 거 하면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이런 말 있잖아요. 이런 거에 되게 많이 영향을 미친 사람이다 정도로 알 수 있고,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옹호, 그러니까 뭐 그리스로 돌아가자,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로 돌아갑시다, 뭐 그대로 합시다,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현재의 한계는 인정하기는 하는데 간접 민주주의를 좀 비판했다는 지점, 이게 좀 특징이에요. 그래서 뭐 이 사람은 자유 중시하고 직접 민주주의 중시하고, 그리고 주권재민론을 좀 가지고 있었다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루소는 인간이 이성이 있고 자기보존의 욕구가 있고, 그리고 자유의지가 있고,
여기서 이제 동정심이나 연민도 있어요. 그래서 성선설이에요. 동정심, 연민. 그래서 성선설이고 이때 모든 개인은 자연권이 이제 자유와 평등이거든요. 모두 기존에 이제 자유롭고 평등한 거는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자연권은 자유롭고 평등한 것이고 이때 이게 자연권이고 그리고 이때 성선설이고 선한 사람, 동정심 연민을 가진 이런 인간들은 이때 초기 자연 상태는 어떠냐면 모두 평화롭고 목가적이에요. 평화롭고 목가적이다. 자연 상태는 목가적이란 거는 목장적이다. 목가적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목가적이다. 평화롭고 그냥 어떤 평화로운 분위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 목장 이런 거 있죠. 목장. 자, 이럴 때 문제가 근데 생겨요. 이제 우리가 이제 농업혁명이 일어나잖아요. 농업혁명이 일어나면은 이게 마르크스랑 유사점이거든요. 공통점이거든요. 농업혁명 이후에 이제 소유가 발생해요. 소유가. 이때부터가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좀 사회 상태가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사회계약 이전에 사회 상태가 시작됐다. 이게 특징이에요. 이 사람은. 아까는 뭐예요? 사회계약 이전 이후로 자연 상태랑 사회 상태가 구분되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사회 상태가 이미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가 발생하면서 처음에는 기존의 농업혁명 때문에 이제 생산력이 발달되는 그 전에는 사실 문제는 뭐냐면은 그때는 이제 분배라기보다 그러니까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 불평등이 아니라 모두 자유롭고 평등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소유가 발생하면서 자유롭고 평등한 게 아니라 예속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불평등한 상황이 된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돼요. 평등도 잘 못 누리는 상태라고 봐주셔서 이게 주인과 노예까지 쭉 이어져요. 그래서 단계별로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1단계에서는 우리가 소유권을 둘러싸서 부와 빈자 간의 그 대립이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가난한 자. 그리고 이때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소유권이라는 게 소유권이라는 게 진정한 소유권이 있는가, 정당한 소유권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2단계에서는 이거는 행정 권력의 어떤 제도화, 이거건데 뭐냐면은 제도는 이제 법이죠. 우리가 부자는 소수예요. 소수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권력을 바탕으로 권력을 가지고 강자와 약자 간의 이제 차이가 있고 대립이 있고 그리고 제3단계에서는 우리가 전제 권력으로 이행으로 이어지기까지 심각해진다. 그러니까 그 정도가 심해진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전제 권력으로 이행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주인이랑 노예가 이제 차이가 나고 그래서 결론은 전제 권력까지 생기고 우리가 노예 제도까지 발생하는 그 정도로 자유와 평등을 제대로 못 누리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연 상태에서 누리는 어떤 자연적 자유를 대체하자라고 우리가 합의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시민적 자유로 대체하는 거예요.
국가를 만드는 거죠. 이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이거는 사실 점유의 상황인데 이제 소유를 하는 상태로 바꾸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게 이제 지금 가지고 있으면 점유예요. 근데 이제 이 사실 분필이 누구 거냐? 뭐 학교 거다 아니면은 누구 친구 거다. 그러면 이제 소유는 그 사람이나 집단한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점유랑 소유는 달라요. 근데 이 소유 같은 개념은, 그러니까 소유는 뭐냐면은 루소는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그 소유권을 누려야 소유권이 있다라고 봤어요. 정당한 소유권이. 근데 이때는 뭐냐면은 소유권이 가진 자들만 누리고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사실 기만한 것에 불과한 거라고 봤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평등하게 누리는 상태가 아니에요. 가진 사람들만 누리는 상태. 그래서 이때는 정당한 소유권이 없으니까 우리가 모든 권리와 힘과 의지를 전면적으로 양도를 해서 우리가 이제 사회계약을 맺어서 평등한 동등한 상태로 돼서 그때 이제 소유권이 이제 동등하게 누려져서 사회계약 이후에 소유권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회계약을 하는 것이고, 사회계약은 특히 우리가 루소는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합계약이고, 그리고 이때는 이제 만장일치고, 이때는 자신의 모든 권리, 힘, 의지, 이 권리랑 소유권은 이제 이따 또 같이 어차피 설명할 텐데, 모든 권리, 힘, 의지를 전면 양도해서, 그래서 사회계약을 맺어서 우리가 일반 의지를 결국에는 형성하자 이 말이에요. 일반 의지를 형성하게 돼요. 우리가 이제 일반 의지를 얘기하면 사실 특수 의지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설명을. 이 일반 의지는 이제 어떻게 이제 설명하냐면은 개인의 어떤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의지가 있어요. 그 의지가 바로 특수 의지예요. 그 특수 의지를 모은 것에 불과한 게 이제 전체 의지예요. 그래서 전체 의지는 우리가 시그마 특수 의지다. 근데 이제 시그마 하면은 이제 가끔 모를 수도 있으니까 시그마는 그 썸에서 온 거예요. 썸 총합이에요. 총합. 뭐 서머리 할때 썸. 그래서 특수 의지는 우리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의지고, 이런 것이 모인 것에 불과한, 그것에 모인 것에 불과한 게 전체 의지인데, 그 전체 의지를 초월한 게 일반 의지예요. 그래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특수 의지를 모은 전체 의지를 초월한 거니까 공적 이익만 추구한다. 오로지 공적 이익만, 공공이익만, 공동선만 추구하는 게 이제 일반 의지예요. 그래서 이 일반 의지는 전체 의지에서 여기서 사적인 이익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상쇄되는 과부족을 없앤다라는 어떤 표현을 하는데, 뭐 상쇄되는 표현만 좀 쓸게요. 상쇄되는 과부족을 뭐 제거한다. 뭐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의지에서 상쇄되는 과부족을 제거한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 전체 의지를 초월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의지는 어떤 것이 있느냐? 첫 번째는 특징이 뭐냐면은 공적 이익, 공공선, 공공이익만, 오로지 공공이익만 추구한다. 공공이익만 추구한다. only 공공이익만 추구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항상 옳아요. 항상 옳다. 항상 옳다. 오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법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의 문제지 일반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반 의지가 표현이 되는 게 법이에요. 일반 의지가 행사가 되는 게 주권이고, 일반 의지가 실현이 되는 게 입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제 주권이 이제 설명이 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이때 주권자는
중요한 거는 곧 인민이다. 인민은 이제 국민 전체의 어떤 집합적인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권자가 곧 인민이에요. 그러니까 리바이어던과 인민이 양분되는 게 아니라 주권자가 곧 인민이에요. 그래서 인민이 주권을 가지는 주권 재민론이에요. 주권 재민론. 빨간색으로 좀 쓸게요. 빨간색으로. 주권 재민론이다. 그 다음에 주권자가 곧 인민이고 우리가 이때 주권 재민론이고 우리가 목적은 이 사회 계약의 이제 목적은 뭐냐면은 자연권, 즉 자유와 평등에 대한 온전한 회복이 이제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공공이익을 추구하는 그 일반의지라고 하지만 그 이 공공이익, 공동선 이런 것들은 사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어떤 공리주의적 선, 사회적 그러니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 어떤 공동선이 아니에요. 좀 자유와 평등과 연결된 특히 평등과 연결된 어떤 공공이익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여튼 이런 이제 주권에 대한 이제 설명을 좀 이어서 이제 설명을 하면은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 주권 재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민이 이렇게 있고 일반 의지가 있고라고 하면은 자신의 모든 의지를 전면 양도해서 일반 의지를 이제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표현이 된 게 이 일반 의지가 표현이 된 게 곧 법이에요. 그리고 인민은 이 법을 따라야 돼요. 근데 이걸 생각해 보면은 인민은 자유로워요. 왜냐면은 인민은 뭐냐면은 이미 모든 의지를 표현한 게 법이에요. 그 법을 인민이 따르는 거예요. 자유로워요. 인민은 법을 복종하는 거는 일반 의지에 복종하는 것이고 왜냐면 일반 의지의 표현이 법이니까 일반 의지에 복종하는 거는 내 의지에 복종하는 거고 내 의지에 복종하는 것은 아무것도 복종하지 않음이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자유로운 거예요. 법을 제정하는 주체와 법을 복종하는 주체가 모두 인민이 같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유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좀 평등이랑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뭐냐면 우리가 모든 권리를 전면 양도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모든 개인이 자신의 모든 권리를 각자 양도를 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평등하게 돼요. 평등하고 동등하게 된다. 이 권리에 대해서.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소유권이 모두 정당하게 이제 보장이 되는 거예요. 왜 소유권이 정당하게 보장이 되느냐? 모두 동등하게 그 권리를 가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를 한다라는 거는 공적으로 위탁한다. 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그 소유물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쓰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 이제 쓰는 거기는 한데 결국 우리가 모든 권리를 다 양도를 하는 그 개념은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나 다를 바 없어요. 모두 동등하게. 그러니까 사실 이 소유권에 대해서 공적으로 위탁받는 그런 어떤 소유권이 정당하게 누려져 평등하게 권리가 되는 정당하게 소유권이 누려지는 그 상태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계약 이후로 소유권은 발생하게 된다. 소유권이 인정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당하게 인정되는 거는 사회계약 이후부터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돼요. 소유권이 이제 정당하게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의지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을 했고 그래서 이 일반의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권에 대해서도 또 좀 구체적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이 주권은 생각보다 홉스랑 좀 가까운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홉스도 이제 절대부 주권이면서 분할 불능의 이제 주권이라면 이 사람도 로크랑 다르게 절대적 주권과 그 분할 불능의 주권을 강조하는데 근데 이 주권이 절대 주권의 주체가 누구예요?
인민이라는 게 이제 홉스랑 달라요. 주권자와 인민이 양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권에 대한 어떤 그 특징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주권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대적이다. 그러나 이때 주체는 오직 주권자는 곧 인민이다. 양분되지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이거랑 생각을 했을 때 저항권을 보통 설명을 했는데, 저항권도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회의를 거쳐서 저항을 할 수 있어. 이 정도로 좀 그냥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딱히 쟁점으로 중요하게 두드러지게 나오진 않아요. 그 다음에 근데 이거는 좀 중요하니까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분할 불능성이 있다. 인데 우리가 입법부랑 행정부를 구분하지 않아요. 입법부랑 행정부를 이렇게 구분을 해서 나누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 사람의 개념이 조금 복잡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정리를 할 때 그러니까 혼자 정리할 때 좀 복잡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는데, 일반 의지가 이렇게 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형성하고, 그리고 일반 의지가 이제 법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이걸 복종하는 건 내 의지를 복종하고 자유로워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여기서 중간의 집단의 개념에 해당하는 게 이제 정부예요. 정부라는 거는 중간 집단이다. 정부는 그저 행정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일반 입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입법은 모든 시민에게 이제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행정은 특정 시민에게, 그 행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부가 담당할 수 있는데, 입법권은 오직 국민에게 있는, 시민에게 있는 거예요. 입법이 뭐예요? 일반 의제 실현. 그래서 입법권은 대표도 안 되고 우리가 양도도 안 돼요. 이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텐데, 우리가 이제 주권은 방금 설명을 했던 것처럼 주권은 일단은 양도가 안 된다. 또 우리가 이거는 대표도 안 되고 분할도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 되는데, 양도라는 거는 그리고 미리 좀 써놓을게요. 입법권도 우리가 양도 안 되고 대표 안 되고, 일반 의지도 양도 안 되고 대표 안 돼요. 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양도라는 거는 사고 파는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회경론 읽으면 사고 파는 것이다. 이 개념을 루소는 사고 파는 개념이라고 보고, 우리가 일반 의지의 일반 의지의 행사가 주권이고, 일반 의지의 실현이 입법이고, 그리고 일반 의지죠. 그냥 일반 의지. 일반 의지는 우리가 행사하는 일반 의지의 행사인 주권은 양도될 수 없어요. 양도라는 건 사고 파는 건데, 무릇 의지라는 거는 사고 팔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무릇 의지란 거는 사고 파는 개념이 아니다. 다음에 이제 대표에 대한 개념은, 대표라는 거는 최종 결정권의 부여예요. 근데 이제 루소가 생각했을 때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의 비준이 필요하다라고 해요. 비준. 그러니까 비준은 쉽게 말해서 뭐 승인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라는 거는 대표권이라는 거는 최종 결정권의 부여인데, 즉 루소는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국민의 비준이 필요한데 자기가 최종 결정권을 부여받았다고 대표자를 선출했고 대표자가 이제 대표권을 막 행사를 해요. 대표받았으니까 권리를 행사를 해요. 그런 거는 국민의 비준 없이 자기가 결정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될 수가 없다. 주권이라는 거는 대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분할이라는 거는 이것도 양도의 개념이랑 똑같이 이제 근거를 논증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무릇 의지란 이 분할될 수가 없다는 의지라는 개념 자체가 분할이 될 수가 없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양도가 될 수 없어. 입법권도 양도가 이렇게 될 수가 없고 일반 의제 실현으로서 양도가 될 수 없고 입법권도 이제 대표가 될 수 없는데 왜냐면 일반 의제 실현인 거니까 일반 의지는 일반 의지 그 자체에 의해서만 대표가 되거든요. 그렇거든요. 근데 일반 의지 그 자체에서만 대표가 되는데 일반 의지는 그래서 대표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입법권도 대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의지도 우리가 의지란 거는 양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입법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민주주의를 옹호한다 했었잖아요. 그렇다고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로 돌아가자? 직접민주주의로 돌아가자? 그런 건 아니다. 그렇지만 직접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입법권에 대해서 대표자를 선출해서 이거를 입법권을 행사를 해야 돼 라고 보지 않아요. 입법권은 대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즉 직접민주주의를 옹호한다. 이거를 하지 않는다. 직접민주주의를 옹호한다라는 거는 간접민주주의를 비판하기 때문인 건데 비판하는 거랑 이제 같이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6월 3일에 이제 만약에 이제 선거가 있었다. 그런가? 아무튼 우리는 특정 선거가 이전에는 노예 상태였다가 그러니까 선거 기간에는 우리가 자유롭고 선거 기간이 끝나면은 다시 노예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 라고 이제 루소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거 기간이 끝나면은 다시 노예다. 정도로 그냥 이런 어떤 구절이 있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개념을 좀 잘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특히 이제 입법권에 대한 대표라는 건 이제 로크랑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주권이 이제 분할될 수 없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잘 알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양도 되고 대표 안 되고 이런 것들도 잘 가져와야 돼요. 자, 그래서 루소는 우리가 결론적으로 주권은 일단 절대 분할, 불능, 저항권은 이제 인정, 무슨 회의를 거쳐서, 그리고 이제 어떤 회의를 거쳐서 가능, 그리고 이제 입법권, 행정권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었고, 그리고 소유권은 정당하지 않았다가 사회계약 이후에 정당하게 있었게 되는 거니까 로크처럼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당한 소유권이 이제 인정이 되는, 소유권이 이제 생기게 되는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나머지도 이렇게 쭉 잘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권리는 항상 그 5가지 정도를 정리를 해주시면 돼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제 각자 이제 그 쟁점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게 필요해. 구분해서 정리를 좀 할 건데, 자, 우리가 방금 배운 게 이제 사회계약론자들이고 그 전에는 누가 이제 주류였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주류였다. 그러니까 국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데 국가는 자연적 본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형성된 거야 라고 이제 얘기했던 게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였다면 그런 어떤 그 주류 해석에서 벗어나서 인위적인 어떤 합의와 계약과 동의를 거쳐서 국가가 형성된 거야 라고 설명을 한 게 우리가 방금 배웠던 사회계약론자들이에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랑 우리가 사회계약론자들이랑 이게 좀 쟁점이 많으니까
좀 뒤에 약간만 옆에다가 좀 쓰고 싶은데 아리스토텔레스랑 사회계약론자들이랑 여기에 홉스랑 로크랑 또 루소가 있죠. 그 다음에 마르크스도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마르크스가 있다. 마르크스. 왜 마르크스가 루소랑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소유가 있고 나서 불평등이 생겨서 이제 문제가 됐다라고 했던 부분이 겹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국가 형성을 어떻게 듣는가? 국가 형성의 과정, 국가 형성의 기원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인위적 본성에 의해서 국가가 형성됐더라 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인위적 본성이래. 자연적 본성이죠. 자연적 본성. 이 사람들은 특히 로크가 대표적이에요. 로크가. 왜? 동의론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본성론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아리스토 로크가 나왔다? 이게 좀 쟁점이 미리 되겠다 하고 미리 생각해서 이제 접근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동의론, 본성.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는 안 그렇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인위적 동의, 합의, 계약 이걸 통해서 국가가 형성됐어, 만들어졌어. 이거는 다 맞는 거예요. 다. 인위적 동의, 합의 이거는 다 맞는 말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국가의 형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자연 상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어떤 본성을 가지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인간 본성에 대한 관해서는 우리가 둘 다, 이 셋 다 이성이라든지 자기보존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성, 자기보존의 욕구 좀 너무 작네. 좀 천천히 쓸게요. 이성이랑 자기보존 욕구랑 그다음에 또 뭐 있죠? 자유의지가 있죠. 자유의지. 그다음에 동정심이나 연민인데 동정심이나 연민. 이런 건데 얘네는 다 이제 있고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네는 우리가 성악설이고 인간 본성은 성악설이고 그리고 얘는 그냥 성무선악설이고 백지설이고 얘는 이제 성선설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거는 자연 상태의 특징을 좀 설명을 해야 돼요. 자연 상태의 특징. 자연 상태의 특징이다. 보면은 여기서는 인간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전쟁 상태예요. 별표. 이 인과관계도 잘 알아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네는 우리가 다평화 상태죠. 좀 깔끔하게 쓸게요. 평화 상태죠. 왜 그러냐면 자연법 때문이에요. 이것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연법 때문에 우리가 평화 상태다. 로고스 때문에, 신의 뜻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전쟁 상태에 이거는 성악설 때문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자연법이 뭐 어떤 게 나왔었죠? 뭐 제1자연법이니 뭐니, 제2자연법이니, 제3자연법이니 뭐 이런 게 나왔었죠. 그러니까 평화라든지 평화 추구랑 권리 양도랑 엄청 많아요. 근데 그 뒤에도. 근데 이제 보통 나오는 게 이제
제3자연법까지 이제 좀 중요하니까 좀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이행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 자연법에 대한 개념은 루소 같은 경우는 뚜렷하지 않다. 기존의 자연법 사상에 이제 좀 계승을 해서 자신의 사상을 전개해 나가긴 하지만 일반 의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연권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자연법, 자연권, 그러니까 이 자연법, 이 로고스와 관련돼서 모두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라는 것만 좀 미리 좀 쓰면은, 우리가 이게 천부인권설이잖아요. 천부인권설이라서 로크에 대해서 좀 이거를 좀 특징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근데 우리가 자연권은 또 자유와 평등으로 설명을 한 게 이제 루소잖아요. 그래서 루소도 맞아요. 그래서 자연권이라는 거는 우리가 자기보존권이라든지, 그러니까 대표적인 거를 좀 쓰면은 얘는 이제 자기보존권이고 얘는 이제 재산권이고 소유권이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재산권을 둘러싼 분쟁 발생 시에 있었던 처벌권과 그 처벌권이랑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든지, 자, 그 다음에 생명자유재산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자유재산권이 이제 천부인권설이랑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자유재산권, 인데 루소 같은 경우는 자연권이 이제 자유랑 이제 평등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사회계약의 목적은 결국 이제 각자는 자신의 어떤 국가 성립의 유일한 목표는 생명권의 보장이야,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모두 다 우리가 사회계약을 목적을 했을 때 이랬을 때 모두 개인의 기본권, 그러니까 이거는 생명자유재산권, 이거는 보통 교과서에서 그 공통점을 좀 쓰니까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둘 다 셋 다 공통이에요. 이거는 됐죠? 근데 이제 국가 성립의 유일한 목표는 그 생명권 보장이야. 뭐 이 생명권에 좀 특정 짓는 거예요. 생명권 보호가 유일한 국가 성립 목표는, 그러니까 국가 성립의 유일한 목표는 생명권 보장이야.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홉스가 좀 특징적이고 로크 그렇지 않죠. 됐죠? 그리고 이 정도로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 그 홉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홉스 자유평등여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 자유 권리 있어 없어, 이 자유 있어 없어 했을 때 홉스가 특히 있다는 거. 왜냐하면 무제한적 자유다. 그러니까 자유나 권리 이런 부분은 홉스가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전쟁 상태니까. 근데 이거는 무제한적 자유다라고 이제 가져가시면 돼요. 왜? 자기 보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 방법 안 가려도 되니까 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것들을 좀 잘 연념해서 좀 쓰시면 되고, 우리가 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 좀 사회 상태 이후로의 어떤 특징들을 좀 쟁점을 좀 정리를 얼른 빨리 할게요. 그래서 사회 상태 이후로는 권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소유권이랑 주권이랑 저항권이랑 집행권이랑, 그리고 이제 집행권 또 처벌권 또는 이제 행정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주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거를 잘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주권은 우리가 절대적이야, 근데 절대적이란 거에 대해서 이제 홉스랑 로크의 그 대비점이 뭐였죠? 임의적 또는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권리를 행사해도
되는가 이런 거에 있었죠. 그리고 분할 불능성이 있었죠. 이 주권의 어떤 특징 1번 그리고 2번. 이거 분할 불능을 하기 전에 저항권을 좀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저항권이 있어 없어? 그 다음에 우리가 분할 불능성이 있었죠. 그 다음에 입법권에 대한 어떤 대표자 선출. 그러니까 대표자를 선출해서 권리를 행사해도 되는가? 이렇게 좀 돼요. 이 정도로만 좀 얼른 잠깐 쓰고 바로 이제 그 비교를 좀 바로 할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권이라는 게 이제 절대적이야. 홉스는 이제 절대적이죠. 루소도 절대적이에요. 그러나 이게 절대 조건의 이제 주체가 누구예요? 리바이어돈 혼자. 아니야, 인민 혼자, 인민만. 그러니까 주권자와 인민이 구분되는 게 홉스고, 얘는 곧 주권자가 인민이에요. 뭐 로크도 이제 주권자는 뭐 시민이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주권에 대한 절대적 주권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개념에서 좀 대비가 될 수 있어서 이거는 홉스랑 루소의 대비점으로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됐죠? 얘도 이제 시민인 거 인정하는데 근데 이게 좀 중요하다. 그리고 뭐 로크는 중요한 게 절대적 주권 아니야 하면서 이게 이제 대비 지점이에요. 그래서 자의적 인위적 판단에 따라 권력 행사해도 돼? 이게 안 돼. 로크는 이게 항상 이게 대비 지점이에요. 그래서 저항권을 인정해야 돼 라고 했을 때 홉스는 아니야. 이거는 우리가 불복종할 수 있는 권리까지만 불복종만 가능해. 자기 보존을 자기의 어떤 생명 보존을 해치는 국가에 있어서 우리가 불복종해도 돼 이거라고 했다면 로크는 아니야. 저항권을 해도 돼. 국가의 해체에 대해서 선언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돼 라고 봤던 거고, 루소도 이제 맞기는 한데 여기서는 좀 중요하진 않다 라고 이제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분할 불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분할 불능성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냥 홉스 루소만 맞고 로크는 아니다. 로크는 이제 입법부랑 집행부가 나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입법부가 대표자를 선출해서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라는 그 지점은 로크는 맞는데, 즉 우리가 간접 민주주의로서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로서 즉 엘리트 민주주의로서 주장을 했다면 루소는 그렇지 않아. 우리는 이제 선거가 끝나면은 이제 다시 노예가 될 거야. 노예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그러니까 연결을 좀 해서 머릿속에 넣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것도 연결을 해서 머릿속에 좀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됐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한 이 정도 권리 하고 나서 우리가 소유 권리도 판단했었죠. 그러니까 소유 권리도 우리가 사회계약 이전과 이후에 이제 사회계약이에요. 사회계약 이전이랑 이후. 그러니까 이전과 이후로 이제 생겨났는 거. 그러니까 이전에는 없었다가 이후에는 있었다. 이거는 뭐예요? 홉스는 맞죠. 루소도 맞죠. 발생한 거죠. 근데 로크는 뭐예요? 소유권이 이미 있어요. 소유권이 자연권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X고, 루소는 우리가 정당한 소유권이 있으려면은 우리가 사회계약을 정당한 소유권이 있으려면은 이게 반드시 사회계약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계약을 우리가 얘기를 했으니까 소유권을 얘기를 했으니까 각자가 좀 특징적인 지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절대 주권과 국민의, 그러니까 인민이에요. 인민의 자유는 양립 가능하다. 이거는 또 이제 홉스한테 맞아요. 왜냐면 리바이어돈이 개인의 소유권을 보호해줘야 되죠. 네 건 내 거 구분 있죠. 그래서 이게 좀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좀 연결을 해서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집행권, 처벌권에 대해서 이 집행권은 또는 이제 처벌권은 국가가 아니라 시민에게 있다. 아니 뭐야. 국가에게 있고 시민에게는 없어. 뭐 이렇게 이제 있죠. 됐죠? 이런 거는 이제 로크한테 되게 중요한 정보예요. 중요한 거. 개인에게 없고 이제 국가에게 있어야 되는 그 개념이니까 포기해줘야 되거든요. 맞는 말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국가의 어떤 입법의 주체와 법의 제정 주체와 복종 주체가 같다. 즉 내가 법에 복종하는 건 일반 의지에 복종하는 거고 이 내 의지에 복종하는 거고 아무것도 복종하는 것이 아니니 자유롭다라고 했던 그 루소의 되게 특징적인 지점이니까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루소의 이 특징적인 지점을 이제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이 일반 의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일반 의지는 전체 의지를 초월하니까 일반 의지는 공공이익을 추구하는데 이 공공이익에 따라서 국가가 운영이 된다라는 그 선지 같은 경우는 이제 루소랑 아리스토텔레스의 공동 지점이에요. 그래서 공공이익에 따라서 국가가 운영이 되어야 돼. 이게 이제 필요해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루소랑 아리스토텔레스의 지점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공공이익이 정의고 정의가 법에 반영이 되고 그 법을 복종하는 거는 정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 정의는 준법 정신이라고 분배적 정의에서 정의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랑 다르게 이제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까지 다 했고 이 루소의 마르크스랑 이제 공통되는 지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농업혁명 이후에 소유가 발생하고 나서 이제 불평등의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자유롭지 못하고 특히 불평등하다 했었잖아요. 이때 이 소유가 생기고 나서 사유재산이 생기고 나서 소유가 생기고 나서 불평등이 발생하는 농업혁명 이후에 그 문제에서 제시하는 게 이 루소랑 마르크스의 공통 지점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셔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돼요. 나머지 뭐 OX가 안 된 부분은요 선생님 그거는 딱히 시험에 안 나와가지고 굳이 제가 그러니까 시험에 보통 안 나오는 거기에 좀 제가 OX를 안 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거는 제가 따로 뭐 연구를 해서 OX를 치면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른다. 알겠죠? 네. 아무튼 X가 아니에요. 모른다요. 자 이렇게 쟁점을 정리를 해주시면은 좋겠고요. 이거 좀 같이 묶어서 좀 알렸으면 좋겠고 네 이걸 잘 정리를 해서 쟁점을 정리해서 문제를 좀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